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문부터 시작해서 보기, 선지까지 이루어진 전체적인 구조를 5단 구성 혹은 4단 구성으로 이제 하나씩 개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기준, 상황, 그 다음 최종적인 판단의 프로세스를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이 전체적인 연구의 과정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7페이지를 보시면 절대 진리가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절대 진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주어진 기준으로부터 판단의 상황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상황 판단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될 작업이 일단 기준을 뽑아내는 것일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까 봤었던 여러 가지의 예제, 짤막한 그런 본문, 바닥글 내용들만 보더라도 말의 형태로 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도표 형태로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각각의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또 상황 판단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차후에 또 이제 언급이 될 내용이긴 하지만 상황 판단은 유일하게 법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문제를 다루는 게 규정형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규정형 문제를 볼 때는 줄글 형태로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낸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법조항의 제 땡땡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항 호목이 날것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법 규정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는 조금 변형을 한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 실제 현존하고 있는 법 규정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법 규정은 그냥 내용만 보고도 굳이 본문 읽을 필요 없이 바로 선택지에 있는 상황 보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시기에 봤을 때 맞는 거지. 이건 틀린 거지. 이런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는 분들도 계신 건데요. 그러나 상황 판단 과목이든 다른 과목이든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정보 하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 변형된 그런 내용이 단서 조항이나 아까 봤었던 당구장 표시 각주 같은 형태로 추가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내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 기존의 법 지식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로 혹은 어긋나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어진 정보하에서 문항에 주어진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하에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특히 상황 판단에서는 법 규정형 문제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법학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충고드립니다. 자, 이 책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항에 주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이 안에서만 판단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8페이지를 보시면 특히 여기에서 더 강하게 표현하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다루게 되는 유추를 활용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유추 판단, 유추 해석이 법학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법관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법조항이 없을 때 억지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도 매번 다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사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에 관계되는 문항인 경우 규정형 문제, 규정에 없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상식적으로는 타당해도 유사한 내가 알고 있는 규정을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법 규정 안에서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바닥글이라고 된 것을 보시면 4항 다음에 2호 중간에 좀 잘라냈어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게재해야 된다. 이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공직자의 어떤 신분상 재산관계가 좀 투명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재산관계나 아니면 병력, 이행 여부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 내용 가운데 이제 2호에서는 병역사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 비속의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 분야, 병력 처분 사항 및 처분 사유. 요거 막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쉼표가 막 연달아 나오거나 이렇게 가운데점이 막 찍혀가지고 여러 항목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들은요. 보통은 한 묶음으로 거의 그대로 선택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계급이 빠지면 어떡하지? 복무기간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어떤 초조함 같은 것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보통은 묶음이 그대로 들어가요. 선택지에서 이런 묶음들은 그냥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병역사항이라고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머릿속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병역사항 항목은 여기 줄바꿈이 됐어야 되는데 요거를 줄바꿈을 못했습니다. 지금 병역사항은 후보자 자신 아니면 후보자의 직계 비속과 관련된 것들을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직계 비속이 뭡니까?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에서는 밑에 각주 달려가지고 비속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손자 때까지, 즉 아래쪽으로 후손 쪽, 그 다음 존속이라는 개념이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 상대적인 개념이 직계 존속이라고 했을 때 존속은 위쪽,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쪽 이런 가계상의 명칭이 과거에는 설명이 됐었는데요. 최근 기출문제들은 너네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언급되지만 당사자라는 개념과 이런 직계 비속 같은 이런 개념들은 설명 따로 안 해줍니다. 생소하신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문제를 몇 번씩 풀다 보면 계속 같은 개념이 같은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틀 잡힙니다. 이런 것들까지 뭐 개별적으로 법률 용어 암기하고 들어가자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풀면서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 플러스 후보자의 직계비속이지 직계존속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지 밑에 있는 화살표된 설명 부분 한번 보세요. 비슷한 제도인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를 생각하면 자신의 직계가족 전체의 병력사항은 의무공개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계가족 전체니까 여기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윗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라는 규정에 따르면 직계 존속의 사항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규정 자체에서는 병력사항과 관련된 규정 자체에서는 직계비속만 포함되지 직계존속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이런 것들을 본문도 안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가족 전체지, 그러니까 직계존속도 포함되는 거 맞지? 그런데 선택지를 봤더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로 출마한 D 책자형 선거 공보를 만들 때 D 본인 후보자죠. D 본인과 자신의 가족 중 아버지, 아들, 손자의 병력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행위로서 누구까지? 아버지에 대한 병력사항까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상식 이거 안 보고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으면 아버지도 포함돼도 되겠지. 가족들이네. 이런 식으로 되게 두리뭉술하게 퉁쳐서 접근하면 여기서 언급한 직계 비속만 포함된다는 것이 여기서는 안 걸러지죠. 그래서 철저하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 스타일에서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선택지는 그래서 틀렸다는 것을 바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력사항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4번은 틀렸다. 이런 판단을 이제 우리는 개별적으로 내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8년도 행시 27번 문항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글 형태로, 줄글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중간 부분을 떼우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간, 어미 이런 용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고등학생들 문법 같은 것도 가르치고 공무원 국어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간과 어미가 그쪽 시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 되게 중요한 용어로서 어간 분석, 어미 분석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피색 공부할 때는 굳이 이런 용어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바닥글에서 어간, 품사, 어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등장하는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이런 용언들이죠.
일단 이와 같은 어간에 품사 고유의 어미를 붙여 명사는 오.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명사에 어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어니까 이런 또 다른 어떤 체계가 형성되는 거네요. 명사는 오, 동사 원형은 I로 끝낸다. 예를 들어 사랑은 아모, 사랑한다 하다는 아미, AMI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바닥걸이 앞뒤가 잘려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요 내용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요런 단어들의 어떤 부분까지가 어간이고 어떤 부분이 어미인가를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안 했지만 지금 보시면 오가 명사형으로 붙는 어미고 I가 동사 원형으로서 붙는 어미라고 했으니까 이 AMO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O가 어미인 거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요 예를 통해서 AM이 어간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시제의 경우 어간에 과거형은 IS, 현재형은 AS, 미래형은 OS를 붙여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간에 붙인다고 했어요. 어간이니까 얘에다가 또 시제와 관련된 우리나라 말에서는 선어말음이라고 불리죠. 뭐 는이니, 어시니, 아시니, 계시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각각 과거, 현재, 미래형에 따라서 별도의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봤더니 미래형인 사랑할 것이다는 에스페란토로 IOS라고 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언어에서는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그냥 이와 같은 일종의 우리말로 친다면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는 것만 붙이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우리 필진들도 고민했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려고 했었던 바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말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따르면 용언 같은 경우는 어간 시제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선어말 어미가 붙고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게 어말 어미라는 거죠. 이 어말어미라는 것은 다시 뭐 연결어미니 종결어미니 아니면 뭐 이제 전성어미니 하는 것들로 구분이 되지만 일단은 우리말은 선어말어미가 단독으로 붙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뒤에 어말어미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나는 밥을 먹다의 먹 갑자기 국어 시간이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 다음 종결어미 다 요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은 I로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 OS가 있으면 여기에 뭐 I가 앞에 붙건 뒤에 붙건 I도 같이 포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말 기준으로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이 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간에 과거형 붙이고 끝, 미래형 붙이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IMI가 아니고 IAM 그냥 OS 바로 붙이면 되는 거죠. 판단이 이 자체에만 집중한다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괜히 한국어에서는 선어말음이랑 어말음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괜히 외부 지식이 작용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주어진 것, 본문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사자라는 개념도 직계비속이니 직계존속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10년이 넘는 그런 기출문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PSAT 출제진들도 야, 너네 이제는 당사자란 말 따로 각주 표시 안 해줘도 되지 않냐? 잉크도 아까운데 뭐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기정사실로 그냥 바로 제공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있는 바닥글은 18년 행시문제입니다. 18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이미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출제가 된 것을 보면 바닥글은 이렇게 됐습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은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 수행자가 나타나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글을 끝까지 다 읽어도 이 당사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각주 표시 안 해줍니다. 그런데 보기 혹은 상황에서는 원고 갑과 피고 의 사이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A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에잉? 왜 당사자란 말이 없지? 이런 판단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당사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들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원고 피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그냥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설명 따로 안 해준다는 것. 몇 가지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은 법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법이나 아니면 수학 공식 같은 것들, 원주율 같은 거 굳이 공식 정리 안 해줍니다. 원주율 같은 거. 원의 면적, 원의 뭐 둘레의 길이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2파이 r인지 파이 r의 제곱인지 이런 거 설명 안 해줘도 그냥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 개념, 디폴트 개념입니다. 디폴트 개념을 따로 설정 안 해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사자는 원고 피고지 하고 여기서는 결국 당사자들의 이 둘을 말하는 것이고 라는 식의 그런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박스, 특히 주의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 법 규정과 관련된 기존 지식, 선행 지식을 적용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형태, 위치 매우 다양하다. 아까 봤었죠? 발문에 나올 수도 있고, 바닥글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상황에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어디도 나옵니까? 기준 변경 좀 시키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하소연을 하게 만드는 선택지나 보기에서도 추가되는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나오는 위치는 매우 다양하고 방식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은 오늘,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문제인데요. 일단은 바닥글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A 동아리 5명의 학생 각각은 B 동아리 학생들과 30회씩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습니다. 아니, 시간들이 되게 할 일이 없나 봐요. 30회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지. 아무튼 각 게임에서 이길 경우 5점, 비길 경우 1점, 질 경우 마이너스 1점을 받는다는 바닥글의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말의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닥글 16년 행시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 외국인 중 평가표에 의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길게 말로 길게 설명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30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효과 구조로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법 규정이죠. 법 규정.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런 법규정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기준이 되는 정보의 제시 형태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금 교재상으로는 라 항목에서 뭐 설명, 주장 등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디서 표 형태로 A, B, C, D, E 값을 병정무 각각의 항목별 A가 부여됐는지 그러니까 점수 부여되는 그런 표 자료 있었죠? 그런 것들도 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반대로 요 세 번째 다로 돼 있는 것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정보 차이가 있는 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다로 나와 있는 기준 예시 문항 같은 경우는요. 법 규정을 가지고 온 것이었고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는 요건을 설정해 준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이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종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효과라고 해도 됩니다. 발음은. 자, 갑자기 또 국어 지식을 막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발음법이 바뀌어가지고 효과, 뭐 교과서, 교과 다 괜찮습니다. 저는 경상도 투박한 남자다 보니까 발음이 좀 투박하게 된소리 발음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약간 부끄러운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효과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의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 강요했거나 또는 저지했거나 아니면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강요, 저지, 사퇴의 목적으로 폭행을 했거나 수단
협박을 했거나 수단, 요런 수단, 그 다음 목적. 자,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아니면 직을 아예 사퇴하게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법 규정 같은 경우는 특정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부분이 한 줄로 되게 따닥따닥 여러 가지 항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끊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나중에 규정형 문제를 풀 때 하나씩 또 분석에 들어갈 것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와 같은 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것만 잘 끊으시면 돼요. 공무원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한테 이와 같은 강요, 협박을 통해서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고 그냥 뭐 폭력이나 뭐 위협 이런 죄가 적용되겠죠. 그 다음 직무상입니다.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이 또 겸직은 아니고 취미활동으로 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게임과 관련돼서 하기 싫은 어떤 레이드에 동참하라는 그런 강요를 했습니다. 막 협박을 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주어졌을 때, 아, 공무원은 맞는데 직무가 아니고 와우라는 그 MMORPG 게임에서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친구예요, 친구. 안 오면 뭐 빚 안 갚는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 규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나에 있는 것을 볼게요. 나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형을 말로 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는 읽었죠?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 외국인 중에서, 자,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다 요건이 됩니다. 일단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됩니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적용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외국인인가? 그냥 쇼핑하러 온 외국인은 안 되고요. 전문 인력 외국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밑에 평가표가 나오겠죠. 평가표에 의한 총점을 기사됐을 때 8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다 통과해야지 A국에서의 거주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일종의 요건 구조죠. 자, 근데 이때 이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 부여 제도는 요거는 그대로 이 녀석을 부연 설명한 겁니다.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인력 외국인으로서 가점을 제외한 연령, 학력, A국 어학력 이런 게 표의 항목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그 항목에서 각각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뭔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듯 하면서도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령, 학력, 어학능력, 연간소득. 아이쿠야, 4개네요. 네. 자, 4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목들이 일단 1차적으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총점. 얘들의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이 총점만 넘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락이죠, 과락. 일종의 과락이죠. 각각의 항목별로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대상자. 여기서의 대상자는 이 최소 점수가 각각 넘었다는 겁니다. 이 최소 점수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고 이제 표에 뭐 당구장 표시, 각수 같은 형태로 추가로 제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체 4개가 80점이 넘는 거니까 25점이 각각의 항목별 만점이라고 쳤을 때 얘는 20점, 얘는 14점, 얘는 7점, 얘는 18점 이런 식으로 됐었다고 친다면 합산을 하면 아이고 이거 점수가 안 넘네요. 네,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얘가 17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안 넘네.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70점, 50점에다가 30점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러면 일단 땡이고요. 뭐 나머지 25점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24점, 25점, 얘도 25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75점이니까 5점만 넘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제 6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요 최소 점수라는 것이 이제 10점이라고 설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인물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종합을 해야 되는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9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었던 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얘들은 그래도 주어진 정보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그냥 순서만 조금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좀 연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는 아닙니다. 표의 형태로 주어지는 정보가 뒤에 연결이 되건 아니면 말로만 되어 있건 어쨌거나 직관적으로 바로 정리가 딱딱딱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가의 사례로 나와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되게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를 다시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30회씩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5명이 있으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갑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되게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몇 번 이기고 몇 번 비기고 몇 번 졌는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패턴은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향성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빨리 파악해야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150점이죠. 다 이겼으면 150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승 30승.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긴 거는 29번이고 1무를 했을 경우와 1패를 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는 145점이고 1무면 1점 더해지니까 146점. 그 다음 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졌으면 145에서 1점이 또 빠지니까 144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패를 했을 경우에는 16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6점, 그 윗 점수보다 마이너스 6점. 1무를 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4점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 이건 이따가 이제 나머지 추가적인 상황이 제시되는 전체 문제를 보겠습니다. 빠르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온 사람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29승 1패를 해가지고 144점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1무를, 그러니까 1승이 빠지고 그것이 1무로 바뀐다고 한다면 다시 4점만 줄어들어서 140점이 나오는 것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도식화를 시켜서 재구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런 게 뒤에서 보게 될 단서형, 단성이 아니고 단서형 문제 스타일입니다. 정보가 온전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끊기만 잘해서, 혹은 뭐 A는 B다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스타일이 있다면, 단서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정보만 주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규칙성이 만들어진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사고하고 재구성을 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단서만 주어졌다고 해서 단서형이라고 이 교재에서는 명칭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뭐 퀴즈 아니면 퍼즐, 논리 게임형 문제들이 이와 같은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31페이지 중괄호 위반 상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패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매우 다양하다. 자, 제시되는 위치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것도 앞에서 5단 구조, 4단 구조 분석할 때 이미 다 확인했었죠. 바닥글에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라고 아주 솔직한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에 추가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다양합니다. 형태 다양합니다. 자, 이 다양한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32페이지 나와 있는 상황, 이건 개별 상황으로 별도의 박스로 제시가 되어 있는 정보 내용이었습니다. 2011년 민간 경력자 25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갑이라는 인물이 미국에 가서 전자물품을 하나 샀습니다. 그 전자물품에 관련된 구매 내역서가, 구체적인 구매 내역서가 잡혀 있습니다. 이 전에 나오는 바닥글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계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송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단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 운송비 어떻게 할 것인가. 갑은 전자거래를 했어요. 전자거래를 했기 때문에 배송을 해올 겁니다. 그 배송과 관련된 운송비, 환율,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일단 일반적인 정보를 주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갑의 구매 내역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별 전자기기 가격 120불,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료는 30불, 지불 시 적용된 환율은 1200불, 중량 얼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금액으로 혹은 어느 등급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전에 바닥글에 있었겠죠. 이런 식의 각각의 항목별 정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은 개별 상황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지나 보기에서 추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관광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 허가 같은 것을 혹은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바닥글이 있습니다. 얘는 문제 구조가 발문 있고 바닥글의 규정, 제 땡땡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쭉 규정이 나와 있고요. 별도의 개별 상황 없고 그냥 바로 선택지에 이와 같은 지수들이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온전하게 그냥 기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각각의 따로따로 작용하는 이런 항목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선택지의 보통 요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청주시냐 제주특별자치도냐 이런 게 본문의 규정에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었겠죠. 청주시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니니까 좀 일반적인 원칙대로 간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관광극장 유흥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찾아보면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 관광협회인 충청북도 관광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하는 게 맞는가? 일단은 보통은 요 어떤 행위의 대상이 어떤 기관으로 가야 되는가? 그 기관 안에서도 과장급이면 되는가? 아니면 청장급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목표 지점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은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2번을 보면 지역이 달라졌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는 뭔가 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관광극장 유흥업이 아니고 관광숙박업 경영입니다. 관광숙박업 경영입니다. 이것도 항목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조라면 얘는 뭐 네 번째 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런 진술 정보들이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들, 규정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황이 별도로 주어진 단독 상황을 또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그런 그 문제 구조도 있고요. 그냥 바닥글에서 전체 법 규정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구조도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 바로 선택지가 제시되는 문제 스타일은 얘는 어디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당하는 항목으로 빨리 찾아가기 싸움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규정형 문제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잊지 마세요. 규정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황이 개별적으로 주어져서 그 상황 자체를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요, 이 전체를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귀를 짜맞춘 다음에 하나씩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법조항이 예를 들어서 크게 봤을 때 3개 조가 있고 각각의 항이 예를 들어서 2개, 1개가 있다면 보통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끊어서 첫 번째 조 1항이 1번 선택지, 첫 번째 조의 2항이 4번 선택지, 이렇게 따로따로 플레이가 됩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아니지, 따로 국밥은 실제로는 먹을 때는 같이 먹죠. 그러니까 완전 개별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스타일을 봤을 때 문제 풀이의 패턴 혹은 스타일, 접근의 방식이 어느 정도 이런 규정의 내용들, 문제가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되게 순박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요령을 좀 부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어차피 이런 문제 스타일은
끊어먹기니까 병렬적으로 따로따로 물어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밀도 있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선택지에 보고 이 상황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일단 한번 쭉 살펴봅니다. 각각의 어떤 그런 대상이나 주체나 아니면 뭐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주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영을 하려는 경우인데 어떤 항목, 어떤 선택지에서는 이런 경영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또 다른 항목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지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상황만 딱 보고 바로 이제 보기 그 바닥글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빠르게 서칭하면서 해당하는 키워드 있는 부분만 딱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진술 구조로 선택지에 잘 반영이 돼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엉뚱한 뭐 신고인데 허가를 한다든가 이 대상이 막 관광협회가 아니고 갑자기 뭐 구청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틀렸다라는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서는 이런 설명은 따로 해주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이거 나중에 규정형 문제를 푸실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 문제 자체의 어떤 구조로부터 나오게 되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선지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규정형 문제 중에서 바닥글 선지로만 이루어진 구조일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나온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정리 또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이라는 것도 일단은 우리한테는 날 것 그대로가 주어질 것인데 그 상황으로 주어진 모든 정보 내용이 우리한테 다 기준을 적용해야 될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만 딱 캐치를 해내자는 거예요. 일종의 주제문 찾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주제문 찾기라고 하면 또 괜히 막 경련 일으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단의 주제 찾기, 뭐 요약하기 이런 게 너무 힘든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준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해당하는 키워드 항목 부분만 보면 되지 쓸데없이 그것과 관련이 없는 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은 그냥 넘겨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주제문을 찾아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말글 형태, 줄글 형태로 쭉 설명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근무 형태가 언급된 문제였습니다. 시간제 근무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고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 40시간은 유지를 해야 되고 시차 출퇴근형 같은 경우는 주 5일 하되 1일 8시간은 그대로 지키는데 40시간 지키는데 출퇴근 시간만 9시가 아니고 어떤 때는 7시, 어떤 때는 뭐 12시. 그러면 12시에 출근했으면 그날 8시에 퇴근해야 되겠죠?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의 변동만 8시가 아니고 저녁까지 먹고 나면 9시가 되겠군요. 그럼 변동만 가능하다. 근무시간 선택형 주 5일 지키되 일별 근무 시간을 어떤 날 4시간 했다면 어떤 날은 12시간 이렇게 12시간까지 하루에 하는 것으로 변동이 가능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패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 A 부서의 공무원 갑은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갑은 원격 근무보다는 A 부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며 자, 원격 근무가 이런 겁니다. 근무지 자율. 원격 근무. 일단 안 한다는 거죠. 제거. 그 다음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며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은 지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 40시간 근무가 안 지켜지는 시간제 근무 제거. 얘는 시간제 근무 맞죠? 자, 그 다음 시간제 근무가 아니고 주 40시간은 딱 지켜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 이틀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사흘은 5시간에서 6시간의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계획을 세웠다. 시간이 고정으로 9시 출근이 아니고요. 더 일찍 출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12시간씩 근무하는 것까지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틀 아침 7시, 나머지 사흘 5시간, 6시간이니까 5일 동안은 간다는 거여서 집약 근무형도 제거가 되겠죠. 재량 근무형까지 가는 것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이건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것이니까 40시간은 무조건 지킬 예정이니까 얘도 제거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요 세 가지인데 지금 탄력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고 그나마 12시간씩
최대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여기 근무시간 선택형에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다? 근무시간 선택형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나 분석의 과정이라고, 정리나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다 정리가 됐던 거 보고요. 그러면 33페이지 나와 있는 판단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제 정답 찾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정리해서 상황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에만 딱딱딱 기준을 적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적합한가, 어떤 업체가 제일 점수가 높은가, 어떤 규정, 그러니까 어떤 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어떤 요구사항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이와 같은 판단들을 개별적으로 내리는 그 구체적인 작업이 판단과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판단 결과 부분은 사실 뭐 이제 문제를 푸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막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금씩 해왔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과 결과에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발문일 겁니다. 이와 같은 발문의 이제 패턴을 본다면 일반적인 것 두 가지, 뭐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특정 결론을 도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을병정이 다음과 같은 경기를 하였을 때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경기 결과에 어떤 그런 뭐 1등, 2등, 3등, 4등이 목적이 아니고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와줘야 되겠죠?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판단, 결과물들 혹은 목적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3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살펴봤었던 그 기출문제 있었죠?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 과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얼추 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진술을 아까 살펴봤었죠? 자, 기준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때 이 기준이 단서형으로 우리가 어떤 패턴을 다시 재구성해야 하거나 혹은 해석해야 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예제였습니다. 이미 정리한 것처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150점은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148점 이런 건 안 되죠. 아까 봤었던 것에 따르면 일단 이제 무가 늘어나면 그 위의 점수로부터 4점이 줄어들고 패가 늘어나면 그 위의 점수로부터 6점이 줄어드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점수가 나오고 중간에 홀수 점수는 못 나온다는 거죠. 홀수 점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점이니 1점이 추가된다고 해서 이게 마치 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점, 146점, 144점 그 다음에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추가되는 것, 무가 더 늘어난다든가 패가 하나 더 늘어난다든가 하면 146점에서 무가 하나 더 늘어나면 4점 빠지니까 142점 그 다음에 패가 되면 14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점수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홀수 안 되고요. 그 다음 148점은 나올 수가 없죠. 150점 다음에 바로 나오는 점수는 146점입니다. 그래서 빗나가 가능한 점수가 된다. 자, 단서형이라고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문제 스타일입니다. 주어진 바닥글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 문제 스타일. 요거 관련된 문제 프로세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요것도 일단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뭐 재미있는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38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2교시는 38페이지에 있는 요 정보의 종류. 완전 정보와 불완전 정보 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39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힌트는 드렸습니다. 법규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펴봤었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말로 그냥 딱 설명이 돼 있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 죄목 해당된다.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규정형
아니면 그냥 지문형. 지문형이라는 것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상식, 인문학적이거나 역사학적이거나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냥 설명문 구조의 글들. 그 다음 공식형이 아까 봤었던 표 나와서 순위 매기는 그런 스타일 있죠. 이런 문제 스타일은 정보를 온전하게 다 줍니다. 숨겨진 정보가 있으면 안 돼요. 숨겨진 정보가 있으면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단 괄호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제목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죠. 판단 못 내립니다. 요건이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한 부분이 다만 이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 이래 버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불확정적인 정보는 주면 안 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준을 잡아준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 스타일은 확실하게 다 줍니다. 그러나 아까 봤었던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긴 줬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재구성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준 것이죠. 이런 게 불완전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형. 단서만 주고 이 단서로부터 실제로 문제 해결, 범인을 찾는 데 필요한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정보, 증거 자료는 네가 다시 한번 더 재구성해봐라 라는 스타일이 바로 불완전한 정보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단서형이라는 것과 그 다음 뭐 법규형, 규정형, 그 다음에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공식형 문제를 구분하면서 얼추 이 정보의 스타일을 이미 분석, 대비해서 왔어요.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는가를 39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2017년 행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은 바닥글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의 발문은 이런 정보 하에서 봤을 때 여기 표 안에 1번, 7번, 13번, 19번, 20번 여기 사물함인데요. 요 음영 부분, 칠해진 부분에 들어가 있는 동전의 합산값으로 가능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동전의 금액이 나올 건데 그 금액의 합산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발문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5칸.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합산값이 딱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것으로 물어봤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발문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냥 문제의 스타일이, 발문의 구조가 합산값은 하고 물어봤다면 이 부분은 딱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0, 여기는 뭐 200원, 여기는 뭐 300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발문이 가능한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이 5칸 중에서 일부분은 점수가 확정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0, 어떤 경우에는 뭐 200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뉠 수도 있다는 것을 발문의 질문 형태만 가지고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가능한 것이라는 진술은 그래서 유독 잘 보셔야 돼요. 정보를 굳이 억지로 이거다라고 결론 지으려고 하면 오히려 패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고정이 되겠지만 이 부분들만큼은 이게 확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문제 스타일, 발문의 구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문 다음에 있는 바닥글을 보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와 같이 생긴 이런 25개의 사물함 각각에는 200원이 들어있거나 300원이 들어있거나 아예 없거나 합니다.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의 우측과 아래에 쓰인 숫자는 그 줄의 사물함에 든 그 줄이니까 여기 있는 900원 같은 경우 일행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사물함에 있는 동전을 다 합한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세로로도 행, 그다음 열 쪽으로도 합산한 것들이 여기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물함에 든 돈의 핵수를 모두 합하면 900원이다. 별 내용 없죠. 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세 번째 진술까지 가서 제발 더 자세한 정보를 달라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가봤더니 11번 사물함에는 200원이 들어있고 25번 사물함에는 300원이 들어있노라.
에? 두 군데만 알려주고 끝났어요. 자, 일단 적어 놔보죠. 11번에 200원 있다. 25번에 300원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더 없나? 전체 사물함 중 200원이 든 사물함은 4개뿐이다. 즉 200원은 4개다.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완전하게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서형 패턴이라는 거죠. 아까보다 더 정보가 적은 것 같죠? 아니, 두 칸밖에 정보를 안 줬고요. 나머지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 실제로 상황 판단에서는 제일 난도가 높은 퀴즈, 퍼즐, 논리, 게임형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풀이를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다음 단계에는 뭘 해야 될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주어진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단서만 일부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이 5칸에 적어도 뭐 경우의 수가 뭐 2가지가 되건 3가지가 되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나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중요할 겁니다. 딱 봐도 이거 말고는 별로 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재구성 단계. 지금 현재 여기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런 동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0원이 들어있거나 300원이 들어있거나 합니다. 한 칸에 200원이 있거나 아니면 300원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요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2, 3, 0 요 녀석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900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3 플러스 3 플러스 3 9라고 칩시다.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2 플러스 2 플러스 2 6이죠. 거기다가 3이 더해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아직 확정은 못 짓습니다. 이렇게 300원짜리가 들어가 있는 사물함만 3개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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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한 칸만 비어있는 그런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위가 넓네요. 범위가 넓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시작을 못 하겠습니다. 더 좀 확정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지만, 자, 좀 숫자가 작은 걸 해볼까요? 300원짜리는 그냥 무조건 한 칸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 칸이 나오면 그 칸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X,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접근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가 400원이 있습니다. 400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재구성됩니까? 얘는 고정이 되죠. 300 플러스 100 이런 구조가 안 되죠. 100원만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2 플러스 2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경우의 수가 나뉘지 않고 이 2열은 2 플러스 2 두 칸만 차 있고 나머지 칸은 비어 있다. 차 있는 칸은 200원씩 들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500원도 비슷하게 이제 도출할 수가 있겠네요. 3 플러스 2 말고는 못 만들죠. 얘도 이쪽 5행에는 이미 25번 칸이 300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빈칸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5행은 5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원 플러스 200원의 구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미 300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 칸 중에서 200원이 나올 수 있는 칸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칸은 2 플러스 2 500원이 들어가 있는 칸들은 3 플러스 2 여기도 3 플러스 2 여기 2 플러스 3 여기는 그냥 3 그 다음에 3행 500원으로 구성되는 것도 3 플러스 2 근데 여기도 마침 여기가 2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될지 대충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이거 다 풀진 않겠습니다. 다 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700원도 재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700원도 3, 3, 1 이런 건 안 되니까 2, 2, 3 구조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쪽 2행에 200원이 들어간 사물함이 2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2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조금만 더 정보를 채워놔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1열 같은 경우는 200원이 들어간 칸에 이미 11번으로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칸에서는 200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칸에서는 200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6번 칸 같은 경우는 여기 700원이라는 합산값의 이행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200원 못 들어가죠? 이 안됨. 이런 식으로 아직 확정은 못 짓지만 적어도 200원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 300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범위를 더 추가적으로 좁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는 방향성 잡기가 힘들죠. 불완전한 정보가 결국 우리한테 단서가 되고 이런 단서를 다시금 짜집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혹은 주어진 정보 자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뭔가 다른 것을 추론을 함으로써 이제 출발점을 찾아내는 그런 정보 스타일이 이런 불완전한 정보들에 해당하는 단서형 문제 패턴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당장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요 400원, 200 플러스 200의 구조 이런 것들이 출발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왜냐? 이것도 여기 3행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미 여기에 20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12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200원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2 안 되고 이제 900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아까 봤었던 2, 3의 구조도 가능한데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200원이 든 거는 4개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행에서 이미 200원 2개 나왔죠? 여기도 200원 무조건 나와줘야 되죠? 자, 200원이 들어간 것들. 여기는 무조건 200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줄에. 그러면 여기는 이런 구조의 조합은 불가능하고 하나로 확정이 되겠죠. 3, 3, 3. 즉 1번부터 5번까지는 200원이 들어간 게 없다. 그러면 여기도 200원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00원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200원 안 되겠죠. 그러면 2열에서 200원이 못 들어가는 항목들이 다 쳐내졌으니까 제거가 됐으니까 남아있는 이 칸들이 7번과 22번이 200원 칸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이러한 가로와 세로의 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 나가가 보면 이제 범위가 좁혀져서 최종적으로는 요 두 부분이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단초를 제공하고 단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재구성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출발점이 있어야 되죠.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교시에는 이와 같은 단서형 말고 완전한 정보가 그대로 다 주어지는 스타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인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교시는 불완전 정보가 어떤 형태로 제시가 되는가에 대한 맛배기를 마지막에 강렬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3교시 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